네, 어제 우리 증시 내마녀의 심술로 장 막판에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1시간여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저희 핵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오늘은 이성웅 글로우원 파트너스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여기서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또 금요일이고 네. 기분 좋게 어제는 사실 내마녀의 날이었지만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투자자들이 또 오늘 하루도 기대해 볼 만한데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최근에 핫한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예, 두산 로보틱스네요. 네. 로봇 대장주, 로봇에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작년 말 올해 계속 나오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부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주에 이제 그렇죠.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상장되는 이제 밸류 상단을 봤을 때는 한 26,000원 정도, 시가총액으로는 1조 6천억 원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상장 전에 우리가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비교 그룹군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에 대해서 협동로봇 순위가 더 높은 뭐 일본의 화나기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현재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가 나올 수 있는 밸류로는 비교를 하기는 힘들죠. 네. 네, 이게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좀 미미한 수준이고 실제 두산 로보틱스에서 이번에 IPO를 통해서 제시한 자료로는 2026년 기준으로 뭐 순이익 전환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다 보니까 좀 비교군에 대한 한계는 있는데 또 이거를 기업별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협동로봇군의 기업들이 이익 대비해서 또는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유로메카를 봐도 그렇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장 잣대를 어떤 식으로 비교해 봐야 될지가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상단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매출액에 대한 밸류를 환산하고 또는 주가 수익비를 환산을 해봤을 때는 한 31,000원에서 34,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나라는 상장 이후에 70%에서 400%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좀 추가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 밸류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용납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시각이 갈릴 거라고 보입니다. 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많은데 네. 밸류에이션을 논하기가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마다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네. 오히려 다음 주에 나왔을 때 좀 너무 고평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입니다. 네. 어느 정도 주가들이 미리 선반영을 맞아요. 했죠. 네. 이게 선반영이라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 같은 경우를 미리 가지고 와서 주가에 반영을 그렇죠. 한 건데 단순히 이게 뭐 주가가 빨랐다라고 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환산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100배가 넘어가는 PSR이 100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00배가 넘어가는 구간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뭐 실제 상용화가 되고 매출의 성장이 나오고 성장기에 거의 말미에 갔을 때 대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네. 예,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밸류로 논하기에는 힘들죠. 그렇다 보니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고 당일에 이제 어느 정도 호가가 형성되는 종가가 형성되는 수준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들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주가가 빨랐으니까. 그렇죠. PSR이 100배이게 되면 엔비디아의 한 3배는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손이 빠르신 분들만 네. 가능한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체크리스트 두 번째 박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확인을 해 볼 텐데요. 네, 좋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내용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잠깐 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 분담금을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좀 빚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1조 원 가까이를 좀 빚진 상태인데 UAE가 이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 그리고 한국, 인도네시아, UAE 이렇게 삼각 협력 체제를 좀 프로젝트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제안이 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게 그 방산 쪽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새로운 수주가 나오고
이게 원래 못 받던 수주들 뭐 전투기라든지 전차 같은 경우에 수주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연속성을 시장에서는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수주의 연속성이 있구나. 왜냐하면 우선은 첫 번째로 접근을 했던 논리는 타 업체 대비해서 가성비가 있고 그다음에 한 번에 수주가 이루어지면은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실적의 연속성이 있겠다라고 봤는데 내면을 한번 까보다 보니 작년에 있었던 현상 같은 경우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가 파업을 하면서 이게 납기를 못 맞추다 보니 좀 수주를 가져온 부분도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부 수주에 대해서 자금이 나가는 부분을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이 부분을 보증을 해줘야 되는 구조인데 이 자금 한도 같은 경우를 100% 다 쓸 수는 없는 구조라고요. 그렇죠. 한 40% 정도 네네.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폴란드가 2차로 내놓는 수주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나갈 수 있는 자금이 한계더라고요. 네, 원전은 특별 자금의 형태로 한번 수주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방산까지 확대하기에는 지금 목에 차 있는 부분이다 보니 수주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좀 대체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우리가 분담금을 내주는 구조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요. 네, 이건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가능성이라고 보면 저는 왜 아랍에미레이트가 네. 보증을 할까, 분담금을 낼까,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런지 참. 네,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거 왜 이럴까 네. 도대체.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추측이죠. 제가 뭐 데이터들을 찾아보고 네. 왜 이런 요인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딱 와닿는 건 없었어요. 아. 그러면 뭐 연계해서 패키지 수주 가능성? 아. 네, 그 정도로 한번 열고 있고요. 그러면 뭐 음. 원전 수주, 뭐 여기에 방산 수주 좀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점은 있는데 네. 이게 100% 연결된다라는 건 또 물음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방산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속보가 젤렌스키가 미국 의회 방문을 예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산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다음 주에. 지금 대안이 이제 최근에 시장이 그 동안에 좀 8월부터 9월 초중순까지 조금 힘들었거든요. 네. 옥신각신하면서 그래도 2,500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산주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 의회 방문을 네. 하면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이슈 같은 경우는 화해 또 모드로 부각이 될수 있죠. 갈 수 있고 하다 보니 방사는 좀 안 좋을 수는 있죠. 안 좋다고요? 네네. 아, 왜요? 왜냐하면 이게 화해 모드로 간다라고 하면 화해가 될까요? 아니면 또 미국 최근에 우리 더 지원을 우리나라도 네.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이 북한의 김정은이 네. 러시아의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또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약간은 경계심,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두 갈래로 살짝 제가 예, 피해가 보겠습니다. 의회로 가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좀 격화된다. 아, 라고 하면은 좀 그러겠네요. 방산이 좋을 네. 수 있겠고요. 거꾸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좀 화해 모드 가능성은 낮지만 화해 모드로 간다면 저는 지금 시장에서 뭐 10년물 국채, 다양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덮을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요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 부분은 인프라 쪽에 투자 부분의 가능성이다. 네. 방산보다 오히려 인프라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네요. 네. 지금 뭐 여러모로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멘텀 내지는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체크박스는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고요. 자, 개장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저는 담배를 피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피지는 않지만 담배를 피는 분들이 워낙 주변에 많다 보니까 담배에 대한 얘기, 이 유해 성분을 공개한다. 근데 담배 피시는 분들이 유해 성분 공개한다고 안 피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유해한 걸 아시면서 피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고 예. 계세요?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저는 그 해외 사례는 어떤지를 우선 봤었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봤는데 해외는 유해 성분 공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담배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인지하고 좀 피라라는 점이 공표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그림에 대한 부분, 맞아요. 네, 시각적으로 네. 뭐 폐를 보여준다든가 네, 네, 네. 더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데. 네, 그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인 성분의 공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좀 미룬 부분이 있었죠. 네, 각 이 미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심리적인 부분이죠. 우선 심리적인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유해 성분을 공개하려고 하다가 한 발 좀 미룬 부분이 우선은 뭐 그림적인 측면, 문구적인 측면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공개가 되어서 만약에 뭐 담배를 파는 기업들, 뭐 KTNG 아니면 전자담배를 파는 뭐 UIL, 뭐 이렌텍 이런 기업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작정 매수는 아닌 거죠. 이 구조를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매출 비중이 높은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가 보면은 KTNG도 그렇지만은 이제 나머지 전자담배에 대해서 직접 만드는 업체는 없는데 여기에 대한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외 매출이 높은 담배 업체들의 수주가 높다 보니 좀 담배라는 점을 놓고 주가를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매수의 기회로 좀 참고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유해 성분을 공개한다고 해서 담배를 안 핀다. 담배의 소비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적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또 이런 담배와 관련된 주가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죠. 딱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게 9월, 12월, 4월 이 시점, 12월은 논외죠. 주가가 이미 이제 떠 있으니까 9월이나 4월 이 시점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 그렇죠. KTNG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약에 이런 요인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실제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기에 플레이하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담배와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해외 매출을 따져보면 거의 80%가 해외 매출이다 보니 해외 매출? 국내 요인으로 조정이 나왔을 땐 충분히 매수 타겟으로 놓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KTNG는 상당히 좀 큰 기업이고 오히려 해외 매출이 많은 좀 전자담배 쪽에 조금 더 주가의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해외 쪽에 실제 매출 추이를 보면 일반적인 담배보다 이제 전자담배에서 또 액상담배 쪽으로 넘어가는 미국은 특히 더욱 그런 흐름이고 미국의 한 개 기업은 액상에 대한 부분의 성분이라든지 인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논문으로 아예 공개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 판매 부분도 확실히 일반 담배에 비해서 한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거를 올해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전 체크리스트에서는 두 분의 인사이트가 케미가 잘 어울려져서 근데 그게 하필 어떤 결론을 담배에서 이루어져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성궁 이사님의 오늘장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수급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ETF의 출해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요인인지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단, 매도단의 변화들이 저번 주부터 나타났었고 그때 어제가 또 하나의 변화가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끌어주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기관 주체로서 금융투자는 차익 거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좀 현물을 많이 받아가는 흐름이었죠. 그렇다 보니 결론은 오늘 프로그램 차익은 힘들겠지만 비차익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비차익이게 되면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외국인이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비차익 매도 같은 경우를 내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보더라도 달러 인덱스 수준, 금리 수준을 보면은 액티브적으로 매수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차익 프로그램도 종목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평소처럼 또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또 좀 갇힐 수 있는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급등을 했고 이제 수급이 이어진다 그러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동안에 비차익이 못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같은 게 환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그리고 어제 장에서 중국이 지준율을 좀 인하를 해줬습니다. 네. 위안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경기 부양적 스탠스 아니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 특히 비차익 쪽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받쳐줄 수 있을지.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어제 급등한 부분도 또 되돌릴까봐 걱정이 좀 있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그렇죠. 어제 장 막판에 거래소 기준으로는 8포인트 정도를 맞아요. 이렇게 네. 드러났더라고요. 이게 워낙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그 만기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벌어진 현상인데 뭐 오늘은 미국 시장이 상승한 요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좀 오버페이스 정도는 한 8포인트 정도는 줄이고 그렇겠네요. 좀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짚어주신 것처럼 프로그램 매매 추이가 유입이 안 된다고 하면 시장은 장 초반 광세에 있다가 또 지지분할 수 있는 흐름을 놓고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하순에 그러면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9월의 전망은 네. 원래는 저는 어. 추석 이전에는 개별주 강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뒤집고 개별주 강세보다는 좀 아주 타이트하게 종목들 뭐 로봇이면 로봇, 그렇죠. 뭐 테마면 테마 이런 게 강했었다 보니까 약간의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뭐 휴일 이전이다 보니 네.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긴 휴일 마무리 짓고 한번 시장 방향성을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챙겨주셨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